솔직히 한국 금메달 운빨 아니야? 여기는 김우진 선수와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양궁 금메달 결정전을 펼친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 중국에서 온 두 기자가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내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여성의 말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이 그녀에게 어떤 말을 들은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AFP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 클레어 듀퐁이에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정말 말이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것과 더불어 이전에 중국 기자들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저희 기자들은 파리올림픽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시설 문제부터 경기 운영, 치안까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도 프랑스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욕만 먹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 언론에서 파리올림픽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프랑스 기자들도 좋은 말을 쓰려고 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있는 사실들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개선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 기자들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취재하고 알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국의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죠. 경기장, 선수촌, 기자회견장 등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한답니다. 때로는 하루에 3-4군데를 옮겨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리죠. 특히 요즘은 선수촌 문제 때문에 선수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어요. 선수들의 불만을 직접 들어보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출근하고 나서는 한 끼도 못 먹는 거죠.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서야 겨우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마감 시간에 쫓겨 밤을 새우기도 하고요. 유독 악명이 높았던 선수촌 구내식당을 직접 가봤는데 메뉴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영양 균형도 맞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채식주의자나 특정 종교를 가진 선수들을 위한 메뉴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무슬림 선수는 할랄 음식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과일과 빵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됐어요.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땄던 토마스 세콘 선수가 선수촌의 너무 더운 기온에 지친 나머지 공원으로 나와서 바닥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금메달리스트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공원 바닥에서 잠을 자다니요. 그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큰 비난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올림픽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본 즉시 토마스 세콘 선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그는 인터뷰에 응해주었죠. 세콘 선수는 선수촌 숙소가 더운 것과 공원 바닥에서 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세콘 선수가 답변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내내 세콘 선수의 표정은 뭔가 달갑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거든요. 말로는 선수촌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표정과 눈빛으로는 선수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떤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하는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요. 밤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낮에는 소음 때문에 쉬기가 힘들어요. 선수촌 음식도 너무 채식 위주라 선수들의 영양관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발언들은 한 선수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선수들에게서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어요. 여러 나라의 선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선수들이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미국 선수는 이번이 3번째 올림픽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일본 선수는 도쿄 올림픽 때도 욕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솔직히 파리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을 넘어선 상상 이상의 올림픽이다. 라고 하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아프리카 선수의 말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이런 환경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대로 선수촌을 만들지 못한 위원회 때문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선수촌에는 에어컨과 식단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방충망 문제였어요. 선수촌 숙소에 방충망이 없어서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오는 영상들이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됐어요. 한 선수가 올린 영상을 보면 정말 온갖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에어컨도 없는데 창문마저 못 열게 생겼으니 선수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그 영상은 라이베리아 출신의 육상 선수가 올린 거였어요. 그녀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을 열었더니 온갖 벌레들이 들어와요. 모기, 나방, 파리 등등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밤에 벌레 날아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에어컨은 없지, 창문도 열 수 없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선수들을 대우해주는 선수촌인가 하는 의문이 퍼져나가더군요. 저는 이 선수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사는 나라에서도 모기와 싸우며 살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컨디션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그녀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도대체 조직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직위원회의 대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최근 몇 년 동안 파리는 여름에 40도에 가까운 폭염을 겪어왔는데 예상치 못한 폭염이라니 제가 들어도 참 어이없는 대답이었어요. 또한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엔 위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선수촌 문제로만 마무리되면 파리올림픽이 덜 욕먹었겠지만 최근에는 도난 문제도 심각해져서 선수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큰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올림픽이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5건이나 되는 도난 사건이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건 피해 규모였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경기장 라커룸이 도둑 맞았고 호주 하키대표팀 코치의 방에서는 신용카드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브라질 축구의 레전드 코임브라 직후의 피해였어요. 택시 안에서 무려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슬프게도 이번 파리올림픽의 문제는 선수촌 문제와 도난 사건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바로 생강의 수질 문제였어요.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앞두고 생강의 수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개막식이 열린 26일, 파리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로 인해 파리의 하수가 생강으로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이 급격히 악화됐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시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크게 높아졌고 28일로 예정됐던 트라이애슬론 첫 훈련도 취소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IOC가 생강에서 수영해도 문제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경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일정 준수가 우선시된 것 같아 안타까웠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경기 후 심각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들었어요. 특히 9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캐나다 선수가 구토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던 걸 보고 진짜 파리올림픽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파리올림픽 개막 전부터 그렇게 생강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결국 선수들한테까지 피해가 그대로 간 거잖아요. 저는 파리올림픽 외에도 눈에 띄는 나라가 있는지 보면서 취재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슈들은 끊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특히 무기를 다루는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었죠. 펜싱,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심지어 양궁에서는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던데 이렇게 메달이 확실한 종목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러울 따름이랍니다. 게다가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도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나 최근에 프랑스와의 남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 대결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선수들에게 프랑스 관중들이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계속해서 심판에게 항의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다들 왜 그러나 싶었답니다. 아무래도 펜싱에 진심인 극성 팬들이 유독 많이 경기장을 찾아서 그런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 선수들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승리해 결국 결승 무대에 올라가서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고 계속해서 상대방과 심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프랑스 선수들이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펜싱 오상욱 선수가 너무 잘생긴 나머지 배경화면도 오상욱 선수 사진으로 바꿨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취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틈나는 대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면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몇 년 전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온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문화에 매료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에 빠져들었지만 점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도 많이 봤어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전통시장을 그대로 구현한 코리아 하우스가 최고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직접 취재를 가기로 했어요.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이 장소는 역대 올림픽 중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꾸며진 인테리어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K-팝 체험존에서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비비고 시장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떡볶이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저도 한국 음식을 즐겨 먹던지라 떡볶이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프랑스까지 와서 만든 떡볶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파리에 있는 웬만한 한식점보다 떡볶이가 훨씬 맛있더군요. 사람들이 3시간씩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왠지 바로 이해가 됐답니다. 다들 현장에서 떡볶이 하나씩 들고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코리아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다른 나라 선수들도 코리아 하우스를 자주 찾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선수촌 식당보다 이곳의 음식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세심하게 문화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홍보관을 넘어 올림픽의 새로운 명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는 이번 파리올림픽 결승전은 종목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취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궁 결승전 기자회견장에 가게 됐죠. 마침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해보니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중에 중국 기자들도 있었는데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어로 김우진 선수를 보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양궁을 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양궁의 원조는 중국이고 이걸 서양 사람들이 베껴가서 만든 운동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 저 실력도 사실 운빨이라는 말까지 들렸어요. 심지어 김우진 선수의 상대 선수였던 브래디 앨리슨 선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있어서 중국 기자들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분명 독립국가로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양궁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은 틀렸어요. 물론 중국에도 오래된 활쏘기 전통이 있지만 현대 양궁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이 양궁 강국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고요. 꾸준한 투자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세계 정상에 오른 거죠. 중국 기자들은 제가 옆에 있어서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뒷담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과거에 5년 동안 중국의 주재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서 중국어를 꽤 잘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중국 기자들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듣다 보니 어이없었던 저는 그 중국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과거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양궁도 중국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하는 활쏘기를 왜 결승전에도 못 올라오는 거죠? 제발 유언비어 좀 그만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다른 나라의 업적을 폄하하는 건 기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을 들은 중국 기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는 바람에 주변 기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아마 그들도 중국 기자들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중국 기자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 기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영어로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을 더듬기만 했죠. 아마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 기자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 미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 잘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기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중국 기자들도 취재를 해야 했고 다른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버리는 바람에 도망가지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죠. 정말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 한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자들도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리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김우진 선수와 같은 시대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언급하더니 우리는 아마 양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 중 하나였을 거라고 말하며 김우진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치켜세웠던 장면이었어요. 서로 주먹 인사까지 하던데 제가 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와중에 그 중국 기자들은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야 중국 기자들이 도망치듯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냥 제 옆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이후 저는 양궁 결승전에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은 채 바쁘게 지냈는데 그 중국 기자들을 배드민턴 결승 직후 기자회견장에서도 만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를 의식한 탓인지 멀찌감치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도 중국 덕분이네 어쩌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제가 째려보니까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기자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또 하나 생각이 나더군요. 바로 중국 관중들의 응원 문화였죠. 얼마 전 제가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을 가서 취재했었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경험을 했었어요. 지난 3일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을 취재하러 갔었어요. 세계 랭킹 4위 천멍과 1위 순잉사의 대결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중국 선수였죠. 결과적으로 천멍 선수가 4대2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는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단식 우승이었죠. 하지만 경기 중 관중들의 반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바로는 관중의 약 80%가 순잉사 힘내라를 외쳤고 천멍 힘내라는 소리는 이따금 한두 번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순잉사가 득점할 때마다 관중석이 함성으로 가득 찼지만 천멍이 서브하거나 점수를 따면 순잉사의 팬들이 야유를 보내고 심지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상황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기까지 했어요. 이 상황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됐어요. 천멍이 시상대에 올라갈 때도 관중 상당수가 순잉사의 이름을 외치면서 야유를 보냈거든요. 같은 나라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옆에 있던 중국 기자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모두 이렇게 순잉사만 응원하고 천멍은 응원하지 않는 건가요? 그 질문에 중국 기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팬덤 문화입니다. 게다가 순잉사가 우승하면 433일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 출생자로는 첫 그랜드슬램이 될 뻔했거든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같은 나라 선수인데 어떤 기록을 세우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차별적인 응원을 한다니 말이에요. 스포츠의 본질은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인데 이런 모습은 그 가치와는 너무나 멀어 보였어요. 경기 후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기사를 썼고 그 기사가 퍼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웨이보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팬들의 행동을 비판했대요. 천멍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천멍에게는 올림픽이 마치 원정 경기 같았을 거다. 모두 중국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야유하는 건 옳지 않다. 순잉사는 좋은 선수지만 그의 팬은 너무 악성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제 동료 기자들도 이런 현상을 악성 팬덤 문화라고 지칭했어요. 원래 연예계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이런 현상이 이제는 스포츠계에까지 퍼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탁구 선수들의 팬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지난 5월 회의에서 선수 선발, 육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형적인 팬덤 문화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대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중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응원 문화는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지난 1일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전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그 경기를 직접 취재한 제 동료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랭킹 2위와 8위의 한국팀이 맞붙은 경기였는데 관중들의 반응이 특별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팀 모두에게 똑같은 열정으로 응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기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대요.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에게 공평하게 큰 박수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중국 선수들 간의 경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제 동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땐 마치 축제 같았어요.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 자체를 존중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올림픽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한국과 중국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포츠 문화의 성숙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메달 획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서로를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